대표도 개헌 제안을 하셨는데 좀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는 개헌 논의는 때가 아니다라고 좀 피하는 모양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분은 5년 동안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문제는 그렇게 헌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했던 29번의 탄핵 시도, 그리고 대통령이 했던 계엄령 선포까지 이런 일을 국민들에게 또 겪게 해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필요성에서 모두 공감하고 있는 지금이 이걸 해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희생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엄 선포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대표로서 대단히 괴롭고 안타깝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괴로운 거는 변론의 문제입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했던 어떤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폭거의 부분도 역시 대단히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점이 참 많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좋은 정치 하고 싶고 좋은 나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진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리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고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 저를 기다려주셨던 분들을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개헌이 안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새로운 시대는 구시대를 온몸으로 정리하겠다, 굳은 일로 정리하겠다는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나까지만 충분히 뽑아먹고 다음부터 하자,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새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굳은 일이 필요하고 누군가 구시대 87 체제의 문을 닫는 굳은 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새 시대를 준비할 사람은 그런 희생의 정신을 다짐하고 국민들께 약속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87 체제를 정리할 수 있고 새 시대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시대를 바꿔야 합니다. 선수만 교체해가지고는 우리는 더 잔인해지고 더 표독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진짜 중요한 문제들은 모두 숨겨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뒤처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를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그래야 우리 모두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흐름이 혼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가짜뉴스들이 난무하고 별별 왜곡된 공격들이 양 진영에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저는 그동안에는 저에 대해서 공격이 오거나 그랬을 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지 하는 식으로 넘겼었거든요. 이제는 저는 그러지 않으려 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팩트를 대신하는 지금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도는지도 솔직히 잘 몰랐었는데 제가 친중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본 분들이 내가 그동안에 해온 일이 있는데 라고 설마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팩트 대신에 믿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죠. 적국에만 해당되는 간첩법 조항을 외국, 그러니까 중국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제일 처음 얘기하고 끝까지 밀어붙인 게 누굽니까? 영주권 부여 요건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누구였습니까? 지금 외국인에게 지방 투표권을 주고 있죠. 그 투표 요건에 대해서 상호주의를 강화하자고 주장한 게 누구였습니까? 상호주의 강화를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한테 해주는 만큼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 뜻은 뭐냐? 지금 현재 한 90% 정도의 외국인 투표는 중국인들입니다. 전 중국인들 비하하자는 취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많이 와 계시니까요.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국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는 주장을 누가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해왔습니까? 부동산
토지 소유를 하는 경우에 영주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상한을 높인 게 누구였습니까? 불법 체류를 엄정하게 단속해서 지금까지 역대 최고로 법무장관 당시에 불법 체류를 단속했던 게 저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런데 진짜 친중하는 정치인들이 저보고 그냥 얘는 친중이래 이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치가 혼탁해지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앞으로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저한테 궁금하면 물어보라고 하십시오. 제가 답하겠습니다. 저한테 정치 왜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제가 정치 끝날 때까지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좋은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87체제를 개헌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도 완전히 분권시키고 국회 권한도 분권시켜서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자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선수교체는 안 되고 시대교체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87체제의 종언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데 87체제의 종언에 대해서 여론조사에 보면 좀 시큰둥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치인들만의 게임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바꾸지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바꿀 수 있는 호기가 되기도 했어요. 탄핵과 계엄을 직접 보시고 이렇게까지 모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3년의 임기 단축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87체제가 문을 닫지 못한 이유는 다 새로운 체제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청소하고 문 닫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걸 리더가 하겠다는 신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걸 지금 모두 다짐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바뀌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CNN하고 미국 측에 있는 고위 관계자가 얘기할 때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2024년에 너희 같은 선진국에서 마셜로야 이러더라고요. 좀 쪽팔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아니 어떤 일이 있든 일어날 수 있지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2시간 반 만에 아무런 유혈 충돌 없이 헌법 체제 절차 내에서 막아낸 나라가 이 세상에 있었냐? 그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실력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실력입니다. 저는 이 고비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다음 단계를 나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는 카드가 있다. 지난 총선 대단히 어려웠고 마지막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가 개헌 저지선까지도 밀리는 걱정을 했습니다. 진짜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에겐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이 개헌절 지선을 지켜주셨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부산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부산을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못 받아요.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에 회담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미국의 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You had no card. 너는 카드가 없지 않냐? 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불안감에 빠져 계시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 이럴 때가 아닌데,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계엄이니 탄핵이니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혼란스러운 것 아니야? 불안한 것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카드가 있습니다. 총선 때 부산이 우리의 카드였거든요. 카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된 국민이고 이미 조선산업 같은 확실한 준비물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카드가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강강약약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린 결론 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공직을 하거나 지금도 정치하면서 목표가 이거거든요. 내가 모든 답을 잘 낼 수는 없지만 나중에 돌아볼 때 틀린 답을 낸 경우라도 그게 내가 정의나 공정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무능해서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저는 만족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검사 생활을 했다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건 제 옛날 직업일 뿐이죠. 정치에 대해서 정신을 판단할 때 말을 믿지 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전에 직업도 믿지 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 대신 뭘 믿어야 되냐면 그 정치인이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선택의 정치적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잊지 말고 그걸 평가하고 거기에다 값어치를 매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장관을 거의 한 1년 반 했죠. 그리고 정치를 한 1년 넘게 하는데 굉장히 진하게 했잖아요. 제가 뭐 몇 번을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정치를 보여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이 속한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 좀 잘못 가는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제가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그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리고 계엄이 났을 때 우리 대통령이었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래도 저는 계엄을 저지해야 된다는 선택을 해서 행동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선택을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보통 검사 정치를 이미지를 얘기하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물라는 거 물고 상명하고 이런 게 안 좋다고 하죠. 그리고 줄 세우기 하는 거 이런 거 안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정치하면서 그 반대 지점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좋은 게 좋은데 우리 표만 생각했다면 제가 12월 3일 밤에 계엄을 막으려 앞장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줄 세우기를 하고 의원들이 그랬다면 제가 권한이 있을 때 저를 맹종하는 사람들로만 의원을 채울 수 있었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 쫓겨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치인은 정치적인 어려운 좋을 때 말고 감언이설 말고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할 때 그 정치인이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를 봐주셔야 속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입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책임감. 단적으로 우리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걸 알면서도 그걸 앞장서서 막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공동체 전체를 보는 거죠. 아니 그게 우리 진영이라든가 개인의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걸 알지만 공동체나 국가를 생각해서 막아야 하면 그 책임감을 앞세우는 게 저는 보수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여기까지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게 대단히 많지만 그런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라는 거는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가 내가 마음대로 뭐든지 하겠다는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유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자유를 나라가 국가가 제한하는 상황이 필요하다면 그건 반드시 법의 정신에 따라야 되고 또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라는 약속이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번 계엄이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생각했고 그걸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AI 시대에 우리가 숟가락 올리는 걸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우리 같은 호모세피엔스가 나온 지 20만 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태어났다 죽었다 한 사람은 다 합치면 900억 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역사가 20만 년 동안 오는 동안에 아주 몇 번 아주 중요한 시기들이 있었어요.
뭐 신석기 혁명도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총독기 혁명도 있었고, 철기 혁명도 있었고, 그러다 굉장히 가다가 결국은 근데 최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산업혁명이었죠. 인간의 한계는 두 가지입니다. 체력과 지력. 체력을 극복해버린 게 산업혁명이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증기기관을 하면 이거는 체력을 그 몇십만 년 동안 있었던 체력의 한계를 극복해버린 대단한 사건이에요.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그 산업혁명에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나라까지 뺏긴 겁니다. 산업혁명으로 부를 쌓고 힘을 기른 나라들한테 나라까지 뺏긴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업혁명에 필적할 만한 혁명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AI 혁명이 왜 중요하냐면 그거는 인간의 두 가지 한계 중에서 대체 불가능했던 지능을 대체하는 혁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아주 인간의 오랜 20만 년 동안의 긴 역사 중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혁명을 같이 목도하고 같이 경험하고 있는 동지적 관계라고 생각해요. 이게 인간이 태어나서 이런 기회를 맛보지 않는 이유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우린 진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사이에 이루어져요. AGI라고 하죠. 뭐냐면 사실상의 어떤 완전체 같은 거죠. 얘가 문단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오픈 AI에 따르면 5단계의 경우에는 어떤 부서를 그냥 통째로 대체할 수 있는 정도를 AGI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3년 내지 5년 만에 만들어질 거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년, 20년 단위의 혁명이 아니라 3년, 5년에 승분하는 대단히 밀도 높은 혁명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숟가락을 얻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 숟가락 못 올리면 나중에 손가락을 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을 집중할 수 있는 정치체제, 헌법 개헌도 역시 단순하게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AI 혁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복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복지가. 근데 왜 이게 AI 혁명과 복지가 연결되냐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성장률 정체에서 비롯돼요. 청년의 문제도 그렇고요. 제가 여러분께 되게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세대는 좀 꿀 빨던 세대였거든요. 성장률이 8% 10% 막 이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거리가 널렸습니다. 양질에. 그러니까 무슨 그냥 놀다가 가더라도 그냥 대기업 원서가 쌓여 있었어요. 성장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성장률 자체가 정체돼 있어요. 근데 그게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연금 문제도 생기고 연금 고갈 문제도 생기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생기고 청년의 기회가 없어지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결국은 성장률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면 이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AI 혁명이 그걸 가져올 수 있어요. 저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재원으로 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